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교재는 46페이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진도가. 근데 지금 진도가 지금 40페이지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아시겠죠? 자,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별표 칠 거예요. 좀 이따 별표 칠 거니까 거기 읽지 말고 칠판을 보셔야 돼. 직접 거래는 이런 거예요.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팔아주쇼 그랬더니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이제 의뢰인인데 예를 들어서 샀어요. 요 매매건이 직접 거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형사처벌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 사람 처벌 안 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은 물건 나오면 다 잡아갖고 돈 벌고 중개는 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누가 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전세방 좀 구해주쇼 그랬더니 이렇게 내 빌라 있는데 하면서 빌라를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직접 거래야. 이것도. 그러니까 의뢰인과 의뢰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다 직접 거래야. 이쪽이든 두 번 설명드릴 시간이 없네. 자, 그 다음에 D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 밑에 중개보조원이 있잖아. 이렇게 나온 물건인데 보조원이 잡아. 이번에는 보조원이 돈이 있어갖고 요렇게 하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직접 거래야. 그러니까 보조원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지. 만약에 소공이 자기가 일하는 업소에 나온 물건을 소공이 잡았어. 이거 직접 거래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처벌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잡던 종업원이 잡던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지. 자, 이건 색깔을 바꿔서 잘 나오는 거니까. 의뢰받은 물건인데 계약서를 A하고 써야 돼 지금. 근데 A가 바빠서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E라는 요 사람을 대신 보내서 대신 온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잖아.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넓은 의미에서 일을 맡은 사람에서 수임인 이렇게 해요. 이 E랑 요 개공이 요렇게 앉아서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랑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나 본인이 보낸 사람이랑 앉아서 계약서 쓰나 그것이 그거죠. 법적 효과가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요게 출적 거래야.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본인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될 수 있다. 대리인, 수임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줄기차게 물어봐. 시험에 나온 거 하나 했어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온 거 할 건데 이건 직접 거래 된 거 공부한 거 지금. 안 되는 게 또 있겠죠. 이거 공부하면 그냥 수험생들이 그러면 부동산 일하는 사람은 도대체 집을 사라는 소리냐 말하는 소리냐 막 그런 소리 해요. 사는 방법이 있지. 여기 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랑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거 직접 거래 계약 아니게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A랑 이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직접 거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의뢰 받았다는 얘기 없었잖아. 직접 거래의 쟁표는 의뢰받아 의뢰인과 이거의 핵심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A라는 사람이 C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요렇게 팔아달라고 내놓은 건데 요렇게 소개가 들어가서 같은 부동산 사장님인데 여기가 산 거야. 이랬을 때는 중간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껴있죠. 그러면 의뢰받은 적이 없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직접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부동산이 껴있을 때는 괜찮다 말이에요. 두 번째 출적 거래 이게. 껴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싶으면 어떻게? 다른 업소 사장님을 통해서 사라고. 그 얘기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요. 요 사람이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요렇게 의뢰가 들어갔어.
물건이 괜찮다 싶으니까 B가 C한테 소개시킨 거야. C가 이것을 단단히 샀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보니까 요 C가 누구냐 그랬더니 같은 집에 살아. 처야 처. 그랬을 때 요거 직접 거래냐 이 말이야. 왜 직접 거래가 안 되지 이게? 같은 집에 이 사람이 남편이라니까 잘 못 알아듣신 모양인데 남편이고 여기가 처야. 부부라고 부부. 직접 거래야? 아니야. 왜 아닌 거예요? 재산 문제는 남이야 남. 재산 문제는 남이라고 깨달으시라고. 비자금을 왜 챙기는데? 재산은 남이요. 아니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갔는데 우리 식구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갔는데 식당 가서 이제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식당 갔을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계산이야. 그럼 계산을 갖다고 저희 집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건 뭐 그렇게 한계가 있잖아. 뭐 해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늦게 나가야 돼. 왜 그런 거야? 재산 관계는 남이야 남.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온 거 이 부분이 자, 그다음 하나 더. 직접 거래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어요. 쌍방대리라고 있어. 원래 이제 자, 요렇게 B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내놨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칠판에다 막 설명만 드리고 설명하면 뭐 지금부터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간 끝낼 수는 있어. 아까 47페이지까지. 근데 교재를 또 봐야 되잖아. 그게 부담스러워. 자,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C가 나오는데 C가 이렇게 해서 전세집 좀 구해주세요. 전세 놔주세요.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요게 중개라는 거야. 요게 중개야. 요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A라는 사람이 못 온대. 미국 간대. 그러니까 A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못 올 테니까 적당한 사람 구하면 내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 못 온다는 거지. 근데 C가 와가지고 전세방 구하러 왔는데 이 사람도 지방 출장으로 바빠. 그러니까 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믿고요. 저 지방에서 출장 갔는데 올라오기 힘들어요.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둘 다 못 온대. 못 온다는 거 아니야. 못 온대. 그러면 어떻게? 잘 됐지 뭐. B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 그럼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 그럼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요 사람이든지 요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혼자서 다 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쌍방대리라고 부르는데 법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금지행위야. 응? 요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양쪽한테 대리권 받아서 혼자서 다 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요 사람은 진짜 못 와. 미국 가서 이 사람은 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미국 가서 안 온 사람만 편들어 갖고 C하고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돼. 여러분이 한쪽만 편들어 주면서 이렇게 하면 C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계약 체결하면 C가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대리.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방대리가. 응? 그렇죠? 이건 금쟁이가 아니죠? 그럼 진짜로 이걸 깨달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이걸 맞춰야 깨달은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어요. 금쟁이면? 네, 의뢰인이죠. 금쟁이야.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금쟁이 아니에요.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금쟁이 아니에요. 근데 위임을 받아서 했을 때는 직접 거래가 아니고 일방 대리니까 금쟁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랑 일방 대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이걸 이해한 거예요. 세 개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시험 나오는 거. 자, 봐요. 교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6번에요. 기억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억번.
판례라고 돼 있죠. 거기가 지금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번이 제일 핵심. 그 다음에 디귿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요 판례 중에서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다 별표하시고,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아까 위에 동그라미 기억번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7번째 금쟁이를 가도록 합니다. 자, 7번째 금쟁이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7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이렇게 돼 있죠.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부동산이 두 개가 나오죠. 앞에 게 뭐냐 그러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 앞에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줄에 나온 부동산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이 두 번째 줄에 나온 부동산이에요. 두 가지 부동산, 등기 안 난 부동산, 전매 제한된 부동산, 이 두 가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이게 걸리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어? 투기 조장행위 그러면 맨날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등기, 전매, 알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미등기 전매가 뭔지 아시잖아. 자, 이게 이제 조문들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미등기 전매 알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 거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B라는 사람이 돈 주고 샀잖아. 그러면 잔금을 다 치렀을 때 이제 B 앞으로 잔금 다 치렀어요. B 앞으로 등기 나는 거야. 등기 났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또 이제 만약에 혹시 판다면 C한테 팔아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잔금 받아먹고 등기를 C한테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팔고 그러면 등기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가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내. 그리고 마치 A하고 C가 계약한 것처럼 꾸며. 그래서 C 앞으로 딱 등기를 쳐. 이걸 뭐라고 그래? 중간생략 등기라고 그러잖아. 민법 시간에 배운, 등기법 시간에 배운. 이게 중간생략 등기야. 빠져. 그러면 이 사람 뭘 하게 돼? 뭘 하게 돼? 탈세. 응? 탈세라고, 탈세. 뭘 떼먹었어? 세금 중에 구체적으로. 취득세를 떼먹었잖아. 취득세를 안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생겼을 건데, 양도세도 또 떼먹은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지. 그래서 중간에 낀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이 요거 또 소개하고 요거 갑이라는 사람 요거 또 소개해가지고 B가 돈 벌게 만들어주잖아.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뭐라고 그래? 미등기, 전매, 알선이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그러면 이 사람은 탈세하게 만들게 되고 돈 벌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알선이 요거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기를 치고 이렇게 팔아먹게끔 중간에서 소개시킨 이 갑의 행위가 이거잖아. 그게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 그런데 이렇게 투기 조장행위라고 해서 막 비난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 이유가 탈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조장행위를 다른 말로 탈세 조장행위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 제목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탈세 등 이렇게 시작하잖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처음에.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B가. 이 사람 취득세 안 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판 게 아니고 싸게 팔았어요. 보통 비싸게 파는데 이 사람 재수 없는 거죠? 손해봤어요. 싸게 팔았으니까. B가 손해봤다고.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B가 손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등기는 요렇게 했다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손해봤어. 그러면 이건 갑은 투기 조장행위를 한 겁니까?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사람? 그래도 탈세한 건 똑같잖아. 취입세 안 낸 건 똑같잖아. 그래서
혹시 미등기 전매를 안 써냈는데 전매 차익이 안 생겼다고 막 나와 시험 문제. 이게 진짜 많이 시험에 나오거든. 전매 차익이 안 생겼어. 근데 미등기 전매를 안 써냈어. 그러면 그거 금지행위야? 네. 여전히 금지행위야. 손해봤어도. 그것만 시험에 나와 솔직히.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주요 판례 보세요. 주요 판례. 파란색으로 된 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죠? 명의 뭐라고 돼 있어요? 병의? 하여간 뭐 전매, 미등기 전매 알선은 중개사법상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늑계를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거 거기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여전히 투기 조장행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는데 전매 차익이 안 생겼어. 그래도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이 판례만 물어본다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이 내용에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이 판례만. 예. 이제 겨우 끝났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41페이지예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오후에 지금 시험 문제 낸 건 아까 47페이지까지 내놨는데 어쨌든 47페이지까지 나가야 될 텐데. 자, 시험 안 봐버려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갈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부터 잘 보셔야 돼. 7, 8을 보셔야 돼. 자, 어느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렇게 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게 중개사법 30조에 나옵니다. 누구의 배상 책임이냐면 개공의 배상 책임이요. 그 30조 조문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 이거 시험 문제 비중은 한 지문밖에 안 돼. 근데 내용이 어려워 이게. 자, 보세요. 자,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 행위가 저질러야 돼. 누구든 간. 그 다음에 손해가 나야 돼. 손해. 그리고 손해 난 거에 대해서 요 가만히 보면 이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 제가 세 가지를 딱 짚어서 설명드릴 텐데 그것만 아시면 돼 일단. 예, 근데 일단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손해 입은 사람은 요 저지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물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죠? 이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서 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배상 책임이야. 근데 30조 가면 요 사람 A가 누구냐면 개공이야. 그리고 여기 B가 누구냐? 30조 가면 요게 거래 당사자야. 당사자, 손님이라고. 이게 30조 조문의 구조야.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개공은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책임지는 거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 행위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중개행위예요. 중개행위가 뭔지는 어렴풋이 아시죠? 이거에? 중개행위. 소개하는 거, 물건.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무실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 행위예요. 사무실 제공한 거 왜 제공하죠? 사무실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딴 사람이 운영하게끔 맡기거나 그런 거라고. 두 가지 행태를 보였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이. 그러면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막 잘못 설명해가지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어서 그럼 잘못 설명했잖아, 빚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입자가 피해본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 중개행위 책임이 대부분인데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잘못? 설명을 잘못한 거. 잘못이 뭐예요? 고의나 과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고의는 일부러 그랬다는 거고 과실은 실수했다는 거야. 실수도 용서받지 못해요. 실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 재산상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물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중개행위 책임이라고 딱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중개행위 책임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이건 사무소 제공 책임이야.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자, A가요. 증이 막 걸려 있어. A께. A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 C가 운영해요. 보통 무자격자가 많아요. C가. 그럼 C가 이제 일하다가 B한테 손해를 준 거지. 그러니까 B는 누구 때문에 피해본 거예요? 일단은 C. 그러니까 원래는 B는 누구한테 물어내 이렇게 해야 돼. 피해본 거에 대해서. C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돼. 근데 C는요. 보통 자기가 사무실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고 치면 어떡하겠어? 내 빼죠.
아니면 가만히 도망 안 가더라도 잡고 보면 어떻게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은 돼 있지만 못 받아. 뭐 누구한테 하는 게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여기잖아 여기. 이 사람은요 여기에 요렇게 잘못했어요? 요렇게 잘못했냐고. 그런 건 없어.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 그렇지만 사무실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요 사람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만들어 놓은 게 밑에 거란 말이에요. 밑에 게. 그러니까 이건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라고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어? 안경 깨질 뻔했어. 사무소 제공 책임이라고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입에. 여기엔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지만 책임져야 된다고.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준 건 잘못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30조 배상 책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위에 건 고의과실이 있는 중개행위 책임, 밑에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문제도 나왔지만 사무소를 제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 제공해서 그죠?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는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또 맞춰보세요, 또. 맞춰보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라 그러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고의과실이 없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잖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두 개를 바꿀 거라. 이 가장 기본이요. 자, 두 번째. 그래도 위에 거요, 위에 거. 에? 이게 왜 이렇게 출제 비중도 높지 않은데 설명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위에 거 중개행위잖아, 이게. 요게 대부분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잘못 설명한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쳤어. 부동산 사장님이 보증금의 일부를 횡령했어. 모를 줄 알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물어줘야 되겠죠? 그럼 물어주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갈 텐데, 이 행위가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야지, 무조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들어가. 여기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그런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집어넣으려고 딱 봤더니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만히 보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갖고는 여기 못 집어넣어. 주관적으로 판단,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왜요? 사기치거나 횡령할 생각으로 활동한 거잖아. 그러면 속마음 가지고 하면 중개 활동하려는 의도가 없었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이렇게 판단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사기치고 있지만 속마음 몰라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만 전화해가지고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하십시오. 돈 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개활동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이제 뭘 물어보는지 몰라. 그런데 자,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할래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잖아 봐. 이게 법이에요. 이걸 저 법 배울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더라고. 이걸 이렇게 판단하실래요? 이렇게 다 대부분 이걸로 판단해. 이거 아니라고 그래 대부분. 또 물어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형식적으로 판단하실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단할래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대답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공부할 것도 없어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요 아니요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얘네들도 딱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소개 안 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대토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쪽까지 와버렸네. 도대체 수업이 언제 끝날는가?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지? 중개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대토권이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 이 활동은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됐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 노란 것으로. 안 들어가는 게 드물어. 제가 안 들어가, 제가 출제가 이렇게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토권을 갖다 이 사람이 소개했어. 그 철거되면 대신 땅 받을 권리가 나오니까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토권을 산 거야. 돈 주고. 대토권이 안 나왔어. 대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였어. 손해봤지. 누구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 때문에 손해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배상 청구를 한 거지. 근데 판례가 책임지지 말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겉으로 하는 소리요. 실질적으로는 대토권 매매가 불법이야. 이 사람이 불법적 거래를 한 사람이잖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약한 사람이야. 불법적 거래 한 사람이 피해 입었어. 좋아, 피해 입었다 쳐.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책임지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까?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보호해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 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못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세 번째 하나 더 남았어. 뭐냐? 당사자, 재산상의 손해인데 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당사자.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게 돼 있지. 그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질까? 법상 책임지는 거 아니지?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책임 안 지지? 그럼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봐요. 가로 1번, 우리 교재는 짧게 나왔어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 중개행위 책임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행위에다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위에 있는 중개행위 책임이야. 고의 과실 필요하죠? 자, 동그라미 2번.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갖다가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죠. 동그라미 2번이. 그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뭐라고 기억해야 돼? 사무소 제공 책임이라고. 이 두 가지 책임을 갖다가 일단 구별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자, 칠판을 보셔야 돼. 보증 설정. 누가 해야 되며? 보증 설정 누가 해야 됩니까? 개공이 해야 돼, 개공이. 개공의 배상 책임. 돈이 없으면 못 물어주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보험에 들어라. 자, 첫 번째.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개설 등록 전 그러면 안 돼요. 업무 개시 전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세요. 그래서 등록 관청이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돼요. 보증 설정은 관청에 뭐 할 의무예요? 신고. 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보증 설정했다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여기서 특히 지역농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죠? 네. 그럼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네. 언제까지? 똑같이요.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등록관청에 뭐 또 해야 돼요? 신고. 됐습니까? 시기. 자, 두 번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방법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보증 보험에 들거나 또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 뭐요? 공탁기관에 공탁하거나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금액이 또 문제네. 금액. 보증 설정할 금액. 얼마를 설정해야 될까요? 금액.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랬을 때는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요? 여기가 2억 이상이지.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요. 법인이 2억 이상 설정해야 되는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거느릴 수 있죠? 그럼 분사무소가 5개예요.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 보인 설정해야 되나요? 5억 이상, 7억 이상. 얼마 이상? 분사무소 5개. 분사무소 5개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반드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몫으로 2억 이상 해야 되죠? 그러면 7억 이상으로 답을 하셔야 돼. 7억. 7억 이상. 알면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 이거. 분사무소 5개 그러면 7억 이상 해야지. 5억 이상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공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공탁? 공탁으로 뭐 1억을 공탁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공탁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관둬버렸어요. 폐업했어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들이 나타나겠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공탁금 빼갈 수 있나요?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못 빼가죠? 회수를 제한하죠? 예. 아니, 시험에서는 그냥 공탁은 3년 동안 회수 못해. 요거 이제 물어보지. 별것도 아니요. 3년 동안 회수를 제한한다. 자, 보증을 바꿀 때 잘 보셔야 돼. 보증의 변경이다. 자,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개공이. 보통 1년짜리 많이 들죠. 근데 중간에 보험이었다가 이렇게 공제로 A가 보증 방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보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공제를 바꿀 수 있죠. 바꿀 적에 보증보험을 먼저 끊고서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고 그러면 먼저 끊고 가입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입하는 요 순서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즉시 빨리 가입해도 뭐예요? 공백기가 생겨서 절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때는? 반대로 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증 설정 방법을 해지하는 이런 순서로 하면 괜찮다. 가입을 먼저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복 가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꿀 때는 끊지 말고요.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중복 가입이 됐죠? 그러고 나서 끊든지 말든지.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법조문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에요. 중이란 글자가 와요. 맞게 나와요, 보통.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 자, 재설정이라고 게 있나요? 재설정. 들어보셨습니까? 요게 더 중요하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재설정 별표.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하고요? 기간 만료일까지. 그죠? 기간 만료일까지. 여러분 이쪽 번에 오니까 잘 하시는데? 갑자기? 자, 2번째.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금이 보증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이죠. 이때는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급한 때부터 언제까지요? 그렇죠. 15일 이내. 시험에서는 15일을 자주 물어봐요. 15일 내 재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15일 내 뭐요? 재설정. 이렇게. 15일 내 재설정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아니 보니까 요 재설정하고요. 재설정하고 보증 설정 시기 위주로 출제돼요. 재설정하고. 재설정은 위아래가 바뀌면 안 돼요.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은 며칠 내요? 15일. 요 숫자 잘 바꿉니다. 네, 그렇죠. 기간 만료일까지. 요걸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한다. 틀리는 거예요?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재설정한다. 그러면 또 틀립니다. 기간 만료일까지죠. 2개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려요. 보증금 타내는 절차.
어떻게 돈 타내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장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A. 바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 방법 세 가지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방법 세 가지. 그래서 보증기관을 딱 만들어 놔야 돼. 언제까지 보증 설정한다고 배웠어요? 업무 개시 시작. 그래 놓고선 일 시작. 그러다가 이제 사고 치는 거지. 사고 쳤어요. 그럼 B라는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죠?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막 물어내라고 막 야단이겠죠?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청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당사자가, 피해 입은 당사자가 보증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 타낸다고요? 지급 청구해서 지급을 받는다고요? 자, 지금부터 네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요때 배상 청구를 해서 지급 청구를 갖다가 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가야 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들고 가든지, 합의서. 둘이 합의한 거. 아니면 뭘요? 조서를 들고 가든지, 조서. 조서라고 하는 건 재판 중간에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화해하든지 뭐 조정을 거쳐가지고. 중간에 끝났을 때가 조서예요. 끝까지 가면 뭐예요?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문 4번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를 손에 넣어야 돼. 그래야 여기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여기까지도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중요한 거. 지급 청구하는데 이 사람이 공인 개공해서 보증 설정을 갖다 1억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판결 나기는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판결 났고 그래서 1억 5천짜리 판결문 4번을 들고 갔지. 그러면 보증기관은 얼마를 줄까? 1억만 주는 거잖아요. 보증기관은 자기가 약속한 금액까지만 책임져 주죠. 그래서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는 거.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보증기관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5천은 못 받네. 그럼 나머지 5천은 이 사람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 여기 가서 받아야지. 나머지 5천을 주시오.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고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려. 이거 경매 넘겨서 거기서 나온 돈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얼마 했건 관계없이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을 1억을 했다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1억으로 쭈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전 손해.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하고. 그렇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두 번째, 지급이 됐잖아요. 이 관계가 쪽나요. 끝나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증기관은 뒤돌아서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하죠? 돈 내놔 이렇게 하죠. 부상 하는데,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보증기관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기관 중에서 구상권 행사 못하는 보증기관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공탁기관이에요. 공탁이다 그러면 이것은 A가 자기 돈을 여기다 1억을 묻어놓은 거예요. A 돈을 묻어놓은 거죠. 지금 A 돈을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갖다가 또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탁기관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출제됐고 요게 출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이걸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설정이죠. 이 재설정은 아까 요거 재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급된 때부터 사후적으로 언제까지요? 15일 이내 재설정 이렇게 되죠. 15일 자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15일. 요게 요 15일이에요. 자주 물어봐요. 여기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하나.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사기치고 막 그런 거예요. 사기. 이게 고의로 사기낸 거지. 고의로 사고 낸 거예요. 지금 사기쳤어요. 피해 입었죠. 배상 청구했어요. 판결 얻었어요. 지급 청구를 해옵니다. 그랬을 때 보증기관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고의로 사고 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고 냈는데 지급해줘요? 고의로 사고 냈는데 지금 개공이 A의 얼굴만 보고는 얼굴 보고서는 안 주고 싶어요, 여기를.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여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여기를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의로 사고 내도 이를 악물고 일단 주고봐야 돼. 그리고 나서 뭐요?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하는 금액은 지급한 돈 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구상권 행사했을 때 그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가 또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전부든 일부든. 그럼 비율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자, 교재를 정리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가로 2번, 41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설정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첫 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업무개 시점. 그래서 둘째 줄 끝에 가면 증명서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죠. 다만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예외까지 알아두시고 밑에 나와 있는 주요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공제약관에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가 아니에요.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요. 그럼 고의로 사고 내도 뭐요? 공제금은 지급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까지 봐두시고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벌써 공제 가입할 때 사고 발생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제금이 지급될 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건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속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밝혀지면 뭐예요? 공제 가입 자체가 뭐예요? 무효예요. 그래야 되겠죠?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당연히 보험금 나올 텐데 이건 보험 사기죠. 일단은 그 보험 가입 자체가 뭐예요? 무효. 보험료 낸 거 돌려주죠? 그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분사무소 나온 거 봐두셔야 돼요. 자,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는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 추가죠?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보면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돼요.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합니까? 똑같이 업무 개시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얼마를 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탁금 나오면 몇 년 동안 못 찾아와요? 3년 이렇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다. 볼게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무슨 15일이요 지금 다시 한번.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설정하는 경우죠.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 만료일까지.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가로 4번에 별표요. 중개가 완성되면 최근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이거. 보증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갖다가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돼 있어. 중개가 완성되면 여기가 핵심이요. 거기를 시뻘겋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죠? 확인 설명. 완성되기 전. 보증 내용. 내가 1억짜리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여기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이거 설명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완성된 때잖아. 두 개가 다르잖아요. 시험에서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점. 중개 완성된 때 그러면 완성되기 전 이렇게 물고 완성되기 전 그러면 완성된 때 이렇게 바꾼다고 확인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완성된 때. 보증 내용에 대한 설명은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제가 틀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소에 손님이 왔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는 1억짜리 보험에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막 들어오자마자부터 설명할 게 아니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뭐예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나 1억짜리 들었어요. 잘못되면 거기서 물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뭐예요? 도장 찍었을 때 보증 내용을 설명하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증보험금, 공탁금의 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며칠 내에 재설정합니까? 15일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예, 자, 쉬었다가요. 예, 어쩔 수 없이 진도 때문에 43페이지부터 교육까지 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